우르릉, 쾅.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발길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이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타닥타닥 빗방울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고막을 두드렸다. 이지아는 자신의 뺨이 불에 대인 듯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고열로 인한 허상일 수도 있었고 방금 전 매몰차게 따귀를 맞은 수치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셨다. 한때는 집 한 채 값에 달했던, 하지만 지금은 흙탕물로 얼룩진 샤넬 재킷 속으로 진흙 섞인 빗물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칠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릎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불과 3분 전, 그녀는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호화로운 저택의 대문 밖으로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몇 미터 앞,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징 하는 낮은 모터 소리와 함께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그 기계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차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지아가 그를 위해 밀라노에서 직접 골랐던 약혼 선물이었다. 박 실장. 그녀가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자, 박현우.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길가에 버려진 유기견을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아 씨,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 박현우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다. 마치 결제 서류를 검토하듯 건조하고 냉막한 말투였다. 원망하려면 주제 모르고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댄 당신 아버지를 탓해야지. 지금 이 가는 밑 빠진 독이야. 나는 장사꾼이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 지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차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다. 끼익. 손톱이 매끄러운 차체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지만 손에 잡힌 건 차가운 빗물뿐이었다. 현우 씨, 제발,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돈 좀 빌려줘.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셨. 사랑. 박현우가 코웃음을 쳤다. 천둥 소리에 섞인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잘 다림질된 손수건을 꺼내 방금 지아의 손이 닿았던 창틀을 천천히 닦아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묻은 것처럼. 지금 당신은 빈털터리의 수백억 빚더미에 앉았어. 입고 있는 그 옷조차 내가 사준 거잖아. 지금 꼴을 봐. 이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들보다 못하군. 그는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운전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속 페달을 밟았다. 부웅.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다. 타이어가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지식이며 검은 흙탕물을 지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가지마. 박현우. 지아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비명은 순식간에 빗소리에 파묻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를 쫓아가려 했지만 고열로 인한 현기증에 다리가 풀려길까 쓰레기 더미 옆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욱 하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빗물에 젖은 폐지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춥다. 너무 추워. 시야가 흐릿해졌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일그러진 도깨비 얼굴처럼 보였다. 빗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대신 머릿속에서 수천 마리의 매미가 오는 듯한 이명이 들려왔다. 윙, 윙, 윙.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이런 쓰레기 냄새 나는 빗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건가?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빠가 병원에. 그녀는 상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끝에 닿은 건 차갑고 딱딱한 빈 캔뿐이었다. 의식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때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철벅, 철벅, 철벅. 그것은 무릉덩이를 밟는 낡은 고무장화 소리였다.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코앞에서 멈췄다. 지아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흐릿한 빗줄기 너머로 진흙이 튀어 지저분한 노란색 장화가 보였고 그 위로 물이 빠져 희끄무레한 회색 작업바지가 보였다. 누가 이런 큰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대? 걸걸하고 쉰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우직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낡아빠진 검은색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폭우를 막아주었다. 세상이 일순간 고요해졌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둥둥, 북소리처럼 울렸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아이고, 뜨거워라. 계란도 삶겠네. 그것이 지아가 의식을 잃기 전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똑. 얼마나 지났을까?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지아는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한 천장이었다. 모서리의 벽지는 반쯤 뜯겨나가 회색 시멘트 벽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눅눅한 습기 냄새와 싸구려라면 스프의 매캐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여긴 어디지?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촌스러운 꽃무늬 이불이 덮인 좁은 싱글 침대였다. 이불은 뻣뻣했지만 눅눅하지 않고 보송했다. 깼어. 그때 현관 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들어와 희미한 빛마저 가려버렸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움츠리며 남자를 경계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덩치가 곰처럼 거대했다. XX건설이라고 적힌 낡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다부진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짓고 있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를 들고 있었다. 겁먹지 마요. 해치려는 거 아니니까? 남자는 냄비를 침대 옆 낡은 나무 상자에 올려놓으며 쑥스러운 듯 손을 비볐다. 동네 쓰레기장에서 폐지 줍다가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걸 봤수다.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업고 왔지? 여기가 반지하라 좀 눅눅해도 참아요. 지아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다. 반지하. 뉴스에서나 보던 서울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산다는 그곳. 창문은 반쯤만 지상으로 나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방은 숨이 막힐 듯 좁았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가 전부였다. 내 이름은 강태무요. 이 동네 청소부지. 남자는 자신을 가리키며 눈이 안 보일 정도로씩 웃었다. 열이 펄펄 끓길래 국수 좀 삶았어. 식기 전에 좀 들어요. 지아는 파 몇 조각이 둥둥 뜬 맑은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꼬르륵.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지난 24년 동안 이런 볼품없는 음식은 입에 대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코끝을 스치는 그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냄비째 들고 허겁지겁 국수를 마셨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다. 쾅, 쾅, 쾅. 그때였다. 밖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철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야, 이 근처에 숨은 거 다 안다. 당장 기어 나와. 사채업자들이었다. 쨍그랑. 지아의 손에서 냄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찾아왔어. 그 사람들이야. 강태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쏟아진 국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래요? 밖에서 찾는 게 아가씨요. 지아는 절망감에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잡히면 끝이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갈 곳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그녀가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어수룩해 보이는 청소부의 집을 제외하고는 순간 미친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아저씨. 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강태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아가씨. 난 그냥 청소부라 돈은 없는데, 돈은 필요 없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숨겨만 주세요. 저 사람들 눈만 피하게 해주세요. 저랑 결혼해요. 강태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뭐,
뭐라고요? 저랑 결혼해달라고요. 지아가 울부짖었다. 밥 한 끼만 주면 돼요? 비바람만 피하게 해주면 뭐든 다 할게요. 저 명문대 나왔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게요. 제발. 밖에서는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금방이라도 낡은 철문이 뜯겨 나갈 것 같았다. 강태무는 눈물범벅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고귀한 여자가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의 찰나의 순간 읽을 수 없는 기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헐렁한 표정으로 돌아와 머리를 극적였다. 참, 거참 난감하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수다. 정 그렇다면 일단 숨겨는 드리지.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랑 살면 고생 바가지요. 3개월 후 반지하의 좁은 창틈으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이지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편의점 조끼를 걸쳤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재벌가 딸 이지아는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건 청소부 강태무의 아내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지아였다. 결혼식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다. 구청에서 떼어온 혼인신고서 한 장이 전부였지만 지아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강태무는 가난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다. 매일 새벽 그는 그녀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다. 투박한 계란 프라이와 김치찌개뿐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예쁜 쪽을 지아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다녀오리다. 여보. 강태무가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낡은 자전거를 닦으며 소리쳤다. 벨소리 빼고는 다 덜덜거린다는 고물 자전거였다. 지아가 나오는 걸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아는 누렇게 변색된 러닝셔츠의 목에는 땀 닦는 수건을 두른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다.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작게 대답했다. 편의점 일은 고되고 지루했다. 어서 오세요. 지아는 기계처럼 인사하며 바코드를 찍었다. 띡, 부유. 띡, 담배. 띡, 콘돔. 거스름돈을 꺼내려 고개를 숙였을 때였다. 시야에 반짝이는 이태리제 수제 구두가 들어왔다. 또각, 또각. 익숙한 발소리였다. 오만하고 거만한 심장을 짓밟은 듯한 그 발소리. 담배 하나 줘, 제일 비싼 걸로. 이 목소리는 지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전신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계산대 앞에 선 남자는 박현우였다. 여전히 기름진 머리에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를 끼고 있었다. 너. 박현우도 그녀를 알아봤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야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 원숭이를 구경하듯 지아를 훑어보았다. 이게 누구야? 서울대 여신 이지아 씨 아니신가? 옆에 있던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오빠, 아는 사람이야? 박현우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었다. 아주 잘 알지? 옛날엔 콧대 높은 백조였는데 지금은 편의점 캐셔가 됐네.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따가웠다. 4,500원입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현우는 지갑을 여는 대신 주머니에서 동전 한 줌을 꺼냈다. 차르르. 그가 손을 뿌리자 수십 개의 동전이 비 오듯 계산대 위로 쏟아졌다. 몇 개는 튀어올라 지아의 뺨을 때렸고 몇 개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거스름돈은 됐어? 팁이라고 생각하고 주었어. 박현우는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다. 소문은 들었어. 결혼했다며? 동네 개똥이나 치우는 청소부랑. 지아는 계산대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왜? 부끄러워. 박현우는 창밖을 가리켰다.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덩치 큰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 곰 같은 놈 맞지? 하하하, 이지야, 정말 바다까지 갔구나.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난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만해. 지아가 소리쳤다. 충혈된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내 남편은 건드리지 마. 그 사람은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사람이야. 남 등쳐먹고 사는 너 같은 사기꾼보다 100배는 더 깨끗해. 편의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현우의 미소가 싸늘하게 굳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뭐라고? 그때였다.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렸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강태무였다. 그는 사람 키만한 대나무 빗자루를 든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대한 덩치가 입구를 가득 메웠다. 여보, 퇴근할 시간이야. 평소와 다름없는 우직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현우가 뒤를 돌았다. 꾀죄죄한 작업복 차림의 강태무를 보며 그는 코를 쥐었다. 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내가 그 청소부 남편이냐? 강태무는 박현우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밟고 지나가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떨고 있는 지아의 손을 감싸 쥐었다. 가자, 집에. 오늘 삼겹살 샀어. 지아는 남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고요한 우물 같은 그 눈빛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강태무의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박현우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다. 이지야, 두고 봐.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가. 그때도 너희 부부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박현우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보복은 생각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3일 후, 깊은 밤. 반지하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기익. 곧이어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났다. 벽돌이 날아든 것이다. 깍.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강태무가 그녀를 품에 안아 보호했다. 괜찮아,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이 집 철거 구역이야. 죽기 싫으면 당장 나와. 박현우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었다. 강태무는 겉옷을 걸치고 지아를 등 뒤로 숨긴 채 찌그러진 철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험상궂은 산에 셋이 서 있었다. 야구 방망이와 회칼을 든 그들의 표정은 살벌했다. 개중 우두머리인 듯한 노란 머리가 껌을 짝짝 씹으며 비아냥거렸다. 뭐야, 이 곰탱이는? 덩치만 컸지 완전 맹탕이네. 여기가 알박기 하는 그 집이냐? 강태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여긴 사람 사는 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하. 노란 머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얘들아, 이 멍청한 청소부한테 세상 무서운 줄 좀 알려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붕 하는 파열음이 들릴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다. 강태무의 머리통을 노린 것이었다. 안 돼.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다. 탁.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소리가 났다. 강태무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왼손을 가볍게 들어 날아오는 알루미늄 배트를 허공에서 낚아챘을 뿐이었다. 노란 머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쇠기둥에 박힌 듯 배트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안 놔? 강태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눈빛.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매일 아침 웃으며 달걀 프라이를 양보하던 그 순박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심연처럼 깊고 지옥불처럼 뜨거운 살기. 잠자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 같은 섬뜩함이 그곳에 있었다. 굽어있던 등이 펴지자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우직근. 강태무의 손목이 살짝 비틀리자
단단한 알루미늄 배트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다. 으아! 노란 머리가 손목이 꺾인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내 여자를 건드려? 강태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듣는 이의 뼈에 사무칠 만큼 서늘했다. 죽을 준비들은 됐나? 나머지 두 놈이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고 달려들었다. 여보, 위험해. 하지만 강태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덤벼드는 놈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뻗었다. 퍽! 퍽! 눈으로 쫓을 수도 없는 속도였다. 두 거구의 사내가 짐짝처럼 날아가 시멘트 벽에 처박혔다. 윽! 하는 단말마와 함께 그들은 기절해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노란 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괴모. 강태무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또.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장 볼 목록을 말하듯 무미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청소해라. 나 복귀한다. 딸깍. 그는 전화기를 닫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강태무가 뒤를 돌았다. 지아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방금 전까지 이글거리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그 어수룩하고 따뜻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놀랐지? 그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는 멋쩍게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들어가자, 여보. 밤바람 차다. 지아는 멍하니 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찌그러진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날 밤 지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맨손으로 쇠몽둥이를 구기고 사람을 날려버린 남자. 하지만 잠결에도 이불을 끌어다 그녀에게 덮어주는 이 남자.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질문이 가시처럼 이지아의 가슴에 박혔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일찍 찾아오지만 반지하 거주민들에게 햇살은 사치품이었다. 보통 정오가 지나서야 곰팡이 핀 벽 모서리에 인색한 빛 한 줄기가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공기부터가 달랐다. 우웅, 우웅, 우웅. 지면을 타고 났고 묵직한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엔 근처 공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거나 첫차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더 커졌다. 그것은 기계 한두 대가 내는 소음이 아니었다. 거대한 강철 맹수대가 목소리를 낮추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협탁 위 물컵 속에 물이 잘게 파문을 일으켰다. 낡은 벽지가 바스락거리며 장판 위로 떨어져 내렸다. 지진인가? 지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끊임없이 이어지던 저주파의 굉음이 딱 멈췄다. 세상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벌써 들려왔어야 할 새벽 시장의 호객 소리, 옆집 아줌마의 고함, 도둑 고양이들의 싸움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고요함이 방금 전의 굉음보다 더 숨통을 조여왔다. 깼어, 여보. 부엌 쪽에서 강태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일어났는지 그는 좁디 좁은 세면대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어프어프,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수건을 집어들어 거칠게 얼굴을 닦았다. 밖엔 무슨 일 있어요? 지아는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무가 뒤를 돌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명징하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아, 나를 데리러 온 모양이네. 데리러 오다니요? 강태무는 설명 대신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끌려 나왔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아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가방 속에는 금은보화도 돈다발도 없었다. 방진 커버에 정성스럽게 쌓인 검은색 슈트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비닐 너머로도 원단의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파텍 필립 시계 하나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서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건. 강태무는 말없이 입고 있던 건설조끼와 늘어난 러닝셔츠를 벗어 던졌다.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다. 흡.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흉터가 지네처럼 흉측하게 얽혀 있었다. 칼에 베인 자국, 불에 댄 자국. 그 상처들은 이 남자의 넓은 등판에 다리를 틀고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과거를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겁먹지 마, 다 지나간 훈장 같은 거니까? 지아의 시선을 느꼈는지 강태무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하얀 와이셔츠를 집어들어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갔다. 동작은 느릿했지만 절도가 있었다. 단추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어수룩했던 동네 청소부 아저씨는 사라져갔다. 대신 감히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위험과 패기를 두른 낯선 남자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재킷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그 시계를 손목에 찼을 때 지아의 눈앞에 서 있는 건 더 이상 강태무가 아니었다. 제왕의 기운을 뿜어내는 낯선 지배자였다. 가자. 밖을 좀 봐야겠어? 강태무가 손을 내밀었다. 깨끗하게 씻은 손, 단정하게 정리된 손톱. 지아는 홀린 듯 자신의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얹었다. 끼익. 찌그러진 철문이 열렸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지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몇 초간 적응한 뒤에야 눈앞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여기가 정말 그 지저분한 빈민가 골목이 맞나?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던 좁고 낡은 골목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검은색 세단 행렬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전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이었다. 칠흑 같은 차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엄숙하고도 화려한 빛을 뿜어냈다. 타이어 휠까지 먼지 하나 없이 닦여 번쩍거렸다.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이 검은 용처럼 이 비좁은 골목을 꽉 채운 광경은 기괴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차량 행렬 양옆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사내 100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마치 훈련 잘 된 군대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모은 채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남 흉보기를 좋아하던 아줌마들, 러닝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니던 아저씨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 커튼 틈새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강태무가 지아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순간 착! 100여 명의 검은 양복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강태무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회장님. 100여 명의 목청이 합쳐진 고함이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골목의 유리창들이 징징 울렸고 처마 및 참새떼가 놀라 날아올랐다. 지아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실감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라는 거지? 폐지 줍는 노인과 몇백 원을 가지고 실랑이 하던 강태무가? 계란 프라이의 예쁜 쪽을 나에게 주고 자기는 탄 부분을 먹던 강태무가? 박현우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참아내던 그 강태무가? 지아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강태무가 단단히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선두에 있던 마이바흐의 뒷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금태 안경을 번뜩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쓰리피스 정장을 갖춰 입은 그는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이었다. 백산그룹의 비서실장, 윤 실장. 지아는 예전 아버지의 파티에서 그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조차 굽신거려야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윤 실장이 강태무의 코앞까지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룹 전체가. 회장님은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강태무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이 엄청난 광경이 그에게는 그저 일상인 듯 했다. 차는 준비됐나? 네, 이윤 실장이 공손하게 뒷문을 열며 대답했다. 박씨 건설 인수합병 법무팀이 전부 대기 중입니다. 박씨 건설 사옥 로비에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그 선물도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강태무가 고개를 돌려 여전히 석상처럼 굳어있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차갑던 눈매가 순식간에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타자, 여보.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좀 시끄러울 거야? 지아는 꿈을 꾸는 기분으로 최고급 가죽 냄새가 나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량 행렬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게 깔리는 엔진음이 거대한 합창처럼 울렸다. 검은 용이 빈민가를 빠져나갔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짓누르고 고인 흙탕물을 밟고 지난 3개월간 지하를 괴롭혔던 모든 굴욕과 고난을 짓뭉개며 차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차 안은 적막했다. 지아는 넓은 가죽 시트에 파묻혀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곁에 앉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강태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각 같은 엽선이 서늘했다. 지금의 그는 너무나 낯설어서 무섭기까지 했다. 아저씨, 당신 누구예요? 지아가 용기를 내어 모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무가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위압적인 회장님은 사라지고 다시 아내를 아끼는 남편의 얼굴이 되었다. 그는 투박한 손을 뻗어 지아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다. 손바닥에 닿는 익숙한 굳은 살의 감촉이 지아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 강태무야. 당신의 청소부 남편이자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남자. 나머지 직함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어야 할 갑옷일 뿐이야. 하지만 백산그룹이라니. 그건 내 과거일 뿐이야. 강태무가 깊은 눈으로 지아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3년 전 나는 그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나서 다 버리고 숨어버렸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났잖아. 지아, 당신이 내가 다시 칼을 뽑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어. 그의 손가락이 지아의 약지에 끼워진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광택을 잃은 싸구려 반지였지만 마이바흐의 화려한 실내등 아래서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다. 박현우가 당신 보고 쓰레기라고 했지? 살 가치도 없다고. 강태무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 섬뜩한 살기가 배어나왔다. 그럼 내가 보여줘야지. 진짜 쓰레기가 누군지. 서울 도심, 박씨 건설 사옥. 최상층 회장실에서 박현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는 그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웠다. 기분 최고군. 그 지긋지긋한 알박기 집도 이제 곧 해결될 것이다. 어젯밤 보낸 놈들과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걱정은 없었다. 놈들이 힘 조절을 못해 그 덩치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겁나서 잠적했겠지? 어차피 그 청소부 놈이 겁을 먹으면 그깟 판잣집 철거는 시간 문제다. 이제야 그 계집애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꼴을 상상하니 온몸의 세포가 짜릿해졌다. 콧대 높던 이지아가 이제 내 발바닥 밑이라니. 그때였다. 회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박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노크도 몰라.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비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로비가 뭐. 누가 투신이라도 했어? 박현우가 짜증스럽게 술잔을 내려놓았다. 아니요, 누가 쳐들어왔는데 경비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병신들. 밥 먹여놨더니 뭐 하는 거야? 박현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했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군데?
대답 대신 엄청난 굉음이 터졌다. 두꺼운 마호가니 원목 무늬 밖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뜯겨나가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박현우는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쳤다. 쨍그랑 잔이 박살났다. 누구냐? 그가 겁에 질려 문 쪽을 노려보았다.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사무실을 장악했다. 일반 용역 깡패와는 차원이 다른 살벌한 기세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부서진 문짝을 밟으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압도적인 체구.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슈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박현우의 심장을 짓밟은 듯 묵직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윤 실장이 준비해준 샤넬 슈트를 입은 이지아였다.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현우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그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 위로 어제 본 그 꾀죄죄한 청소부의 잔상을 겹쳐볼 수 있었다. 그 청소부. 박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이내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하. 아이고 배야. 얘야, 너 미쳤냐? 어디서 양복 훔쳐입고 와서 쇼를 해. 이지야, 너도 돌았구나. 거지 남편 데리고 와서 죽고 싶어 환장했어? 그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삿대질을 해댔다. 경비 어디 갔어? 당장 이 쓰레기들 끌어내. 다리를 분질러서 내던져버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넓은 사무실에는 박현우의 찢어지는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다 웃었나?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박현우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다. 강태무는 지하에 손을 놓고 회장석을 향해 걸어갔다. 박씨건설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가죽 의자. 그는 마치 원래 제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만하고 나른한 자세였다. 뭐 하는 짓이야? 거긴 내 자리야. 당장 내려와. 박현우가 길길이 날뛰며 강태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닿기도 전에 양옆에서 튀어나온 경호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박현우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뼈가 깨질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거 안 놔? 나 박현우야. 여기 사장이라고.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무는 무릎 꿇은 박현우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품에서 반듯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냈다. 3개월 전 박현우가 차창을 닦으며 지하를 모욕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강태무는 박현우가 만졌던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닦아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박 실장, 아니 이젠 박씨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무가 손수건을 박현우의 얼굴에 툭 던지며 말했다. 방금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그때 윤 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앞으로 나와 낭낭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현우 씨 20분 전 백산그룹이 박씨 건설의 주식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여기 주식양도 증명서와 이사회 해임 결의안입니다. 이제 이 회사, 이 건물,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바닥 타일 하나까지 전부 강태무 회장님 소유입니다. 백산그룹. 박현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한민국에서 백산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절반을 움직인다는 거대 재벌. 그리고 3년 전 홀연히 사라졌다는 전설적인 회장, 강태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승부사로 유명했다. 설마 당신이... 박현우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회장석에 앉아있는 저 남자,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청소부가 지금 저승사자 같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넌 분명 청소부였잖아. 강태무가 상체를 숙여 박현우와 눈을 맞췄다.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렸다. 청소부 맞지? 지난 3개월간 내가 치운 건 쓰레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내가 치우려는 건 바로 너라는 가장 큰 쓰레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유리창 박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다. 박씨 건설의 광고가 사라지고 긴급 뉴스가 송출되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속보입니다. 박씨 건설의 거액자금 세탁 및 불법 철거, 분식 회계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박씨 건설의 주가는 1시간 만에 90% 폭락했으며 사실상 부도 처리가 붉은색 자막이 박현우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다 끝났어. 박현우는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바닥에 늘어졌다. 현우 씨, 제발 우리 3년 만난 정을 봐서라도. 강태무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3개월 전 비 오는 밤, 지아가 차창에 매달려 애원했던 그 말이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박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강태무가 픽 웃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가운 웃음이었다. 넌 이제 빈털터리의 수천억 빚쟁이, 그리고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범죄자야. 지금 내 꼴을 봐. 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똥개만도 못하군.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치워.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검 특수부였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박현우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이거 놔. 난 죄 없어. 함정이야. 지아씨, 나 좀 살려줘. 박현우는 미친 개처럼 발버둥 쳤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지아씨, 나 사랑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남편한테 말 좀 해줘. 저 사람이면 날 살릴 수 있어. 지아는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건 비굴하고 추악한 껍데기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짝. 지아의 손바닥이 박현우의 뺨을 후려쳤다. 온 힘을 다한 일격에 박현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이건 그날 밤 빗속에 날 버린 대가야. 지아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이걸로 우리 빚은 다 청산했어. 끌고 가. 수사관들이 박현우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지다 툭 끊겼다. 사무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에게 다가왔다. 몸을 감싸던 살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깊은 연민과 애정만이 남아있었다. 속이 좀 시원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듯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악몽은 끝났다. 그녀는 강태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넓고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아저씨. 강태무가 그녀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괴었다. 바보. 아저씨가 뭐야? 여보라고 불러야지. 한 달 후. 철거 예정지였던 빈민가는 고층 빌딩 대신 백산그룹이 조성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저택.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백산그룹 강태무 회장은 여전히 그 낡은 러닝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 그가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왔다. 얼굴에는 특유의 그 빙구 같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예쁜 계란 프라이를 조심스럽게 지아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지아는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청소부이든 재벌 회장이든 상관없었다.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계란을 양보해주는 남자, 그거면 충분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